매일매일이 참 긴 하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홀로 견딘 바로 이 나무처럼 외로운 것이 세상살인가 봅니다. 상처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부러지기도 합니다.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문득 눈앞의 세월이 다 지워지고 사라지듯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를 지나 30대가 된 지금에서야 찾은 곳. 15년 전 규한 씨의 누나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규한 씨는 하루아침에 누나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떠난 누나. 처음엔 왜 그랬을까? 그 하나의 질문만 가득 찼습니다.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묻힌 장소이고, 그때 누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에 그때 저희가 다 뿌렸었거든요. 저희가 뿌렸었고, 이제 뿌렸던 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그때 선택을 해주셨고, 그 의견 자체가 저는 뭐 부모님 의견을 따랐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어쩌면 이제 TV에 나온 것처럼 뭐 강이나 물에 뿌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가까이 이렇게 뿌려두자. 너무 멀지 않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고, 저도 그냥 여기서 따라와서 누나의 그 가루들을 모든 것을 뿌렸던 공간이었습니다. 누나를 뿌린 자리에 손을 뻗어봅니다. 견디기 힘들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주 조금은 누나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다시 오게 될 줄은 또 몰랐지만 보고 싶었어. 난 잘 살게. 잘 있어. 또 올게. 지난 15년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잘 지내라는 한마디. 듣고 싶었던 답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메아리처럼 남은 건 결국 내 목소리뿐입니다. 규한 씨의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좀 그때 감정이 제 안에 다시 일어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누나한테 너무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진짜 너무 미안했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누나도 뭐 어떤 하늘나라에서나 어디서나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다시 꼭 뭐 꿈이든 어디서 만나서 그냥 미안했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규한 씨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친구이자 또 절친이었던 누나.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는 굉장히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강인한 사람이었고 되게 똑똑하고 아주 똑부러지고
좀 어릴 때 좀 저와는 너무 다른 스타일의 그런 존재여서 누나를 되게 많이 의지했었어요. 누나라기보다 약간 형 같은 느낌도 있었고 저희 그냥 선배 또 엄마 같은 그냥 저의 한 절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20살 이제 OT 그때여가지고 지방에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처음에 왔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울부짖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누나한테도 전화하고 엄마한테도 전화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뭐 메시지도 안 받고. 그때 좀 황당했죠. 처음에 발견한 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누나가 투신 자살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확인하시고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이제 넘어왔었던 그때 시기였었어요.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규한 씨만의 쉼터.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렸을 적 사진을 펼쳐봅니다. 누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이젠 조금은 편안했지만 상처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나가 지금 곁에 있다면 어땠을까? 하고 싶은 것도 할 말도 많은데 누나는 너무 빠른 이별을 택했습니다. 할아버지 때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좀 집안에서 케어를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계속 가장으로서 일을 했었어야 됐고 아버지도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그런 뭐랄까 분노심이 좀 내재되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좀 술을 드시고 그 분노가 폭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좀 집이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모랑 저희 자녀 사이에 약간 좀 유대감이나 소통이 좀 약했던 부분들. 근데 그것이 좀 어쩌면 누나의 자살을 조금 더 좀 위험하게 만든 요인이었지 않았었나. 누나가 떠난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가슴 속 텅 비어버린 누나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너무 컸었어요. 누나에 대한 어떤 뭐 분노도 있었고 뭐 배신감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건 마지막에 남은 건 그리움과 결국 자책감이었어요. 네, 결국 그 자책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 일상을 묶어버리는 느낌, 이 자책감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살이란 게 저희 가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약간 내력처럼 그냥 어쩌면 우리는 좀 뭔가 저주받은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어릴 때 좀 컸었어요. 근데 어쩌면 어릴 때 계속 남 탓을 좀 많이 했어요. 아버지 탓, 뭐 우리 집안 탓, 뭐 이런 문제 탓, 아니면 또 세상 탓. 그렇게 막 탓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좀 성장을 하고 정돈이 되면서 탓이 이제 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탓을 자꾸 내가 외부로 돌리니까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탓을 내 안으로 들여보고 내가 이것을 정돈해보고 나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좀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결책이 나가는 그런 순간들. 네. 무섭게 쏟아붓던 여름 장마가 지나면 아버지가 떠났던 바로 그 계절이 돌아옵니다. 한 가족의 딸이자 직장인 그리고 친구까지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속 가장 큰 응어리로 남는 수식어는 바로 자살 유가족입니다. 추웠었거든요. 가을이었는데 약간 쌀쌀해가지고 사실은 외투를 입어야 되는 날씨였는데도 외투를 입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고 막 휴지를 막 뭉텅이로 가져갈 순 없으니까
티슈를 한 2장 정도로 그 정신을 챙겨갖고 갔는데도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어떻게 볼까, 막 생각도 못하고 이미 가는 길에 휴지가 다 젖을 정도로 막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전해진 슬픈 소식. 유진 씨는 3년 전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와 준비 안 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임대주택 살았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자를 이제 내주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연체됐다고 처음에 이제 제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아빠한테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제 물었고, 아빠가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못 내겠다고 얘기해. 그게 가장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나고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떤 날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가 또 어떤 날은 폭발하듯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냥 아빠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좀 외로웠겠구나. 내가 그래도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했었더라면 그래도 아빠가 좀 덜 외로웠지 않았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한 3년이 다 되니까 이제서야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좀 생겨서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 유진 씨는 길을 떠돌던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길가에 홀로 남겨진 고양이가 마치 외로웠던 아버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날,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지만 유진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또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어? 뭐 이런 식의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직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야 뭐 다 같이 한강 가자, 이거 완전 막 자살각, 막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자살 사망자는 13,799명으로 전년보다 129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9명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문제는 남은 사람들. 세계보건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하면 주위 5에서 10명에게 자살 충동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살 유가족들의 자살 충동은 일반인의 80에서 300배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암 투병에 대한 어떤 암의 그 남은 수명을 뭐 1년을 선고받았다든지 6개월을 얘기 들었다든지 하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냥 자살을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사고로 갑작스러운 이렇게 죽음일 때는 이제 그 남은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 애도를 처리하기 쉽지 않은 이렇게 충분하고 성숙하고 안정된 애도를 할 수는 없죠. 상대방의 슬픔, 죄책감, 뭐 미안함,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판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식의 아쉬움이라든지 야, 그 부분은 네가 좀 부족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의 감정, 그녀의 감정에 주목해서 야, 나래도 그렇게 슬프. 마치 내가 너가 된 것처럼 똑같이 슬픔을 느낄 정도로 많이 나도 힘들다. 공감과 이해를 초점을 맞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한테 더 기꺼이 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rainbow go? Have you ever seen a light bulb glow? Do you wanna see a heart get broken? I didn't think so. I didn't think so. Don't say goodbye when you don't have to go. SNS를 통해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는 황혜기 씨. I need to know. 황 웃는 돌이라는 작가명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지 못했던 만화의 내용은 바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ee you later would suit me fine. 많이 아팠지만 Anytime, tell me 스스로 추스르지도 아파하지도 못했던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돌아가셨으니까 빚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채권자들한테 소송을 많이 당해서 소송을 거의 10개 정도 진행을 했어요. 정말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알바, 뭐 파출부, 개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통장이 압류돼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길게 다니지 못하고 압류되면 다시 나와야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잦았어요. 아, 사람들도 나처럼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혹은 슬픔 속에 잠겨서 과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겠구나. 혹은 오늘을 살고 있더라도 사실은 과거에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만화를 뒤늦게라도 시작하게 된 거죠.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는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지막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고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야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근데 나의 선택지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문자를 보고 유서관 아니었지만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낸 직후에 난간 밖에 서 있는 상황이었고 떨어지기 정말 직전에 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구급대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저를 들쳐업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생각하니까 정말 난 운이 좋게 살아남았구나. 그게 시간이 맞아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살아남았구나. 시간이 흐르고 아픔도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무렵 시작한 만화. 사소한 것에서 희망을 찾고 삶을 이어나간 나처럼 이 만화가 나에게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문득문득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극복하고 싶다면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찾는 거? 그게 가장 바라는 희망이죠. 전라남도 목포시. 이곳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민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목포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됐다는 최인혜 씨. 사실 그녀는 이곳에 자리 잡기 전 서울에서 제주, 대전에서 부산까지 떠돌이처럼 여기저기를 맴돌았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곳에 오게 했고 변화시킨 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실수해도 돼? 저는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기준이 높은 사람인데 그 한마디가 뭔가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조금 풀어놔도 괜찮구나. 뭐 완벽한 결과물을 내도 되지 않구나. 뭐 다시 개선하면 되지. 네, 그런 말이 네, 삶에서 조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고 아플 때,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곳. 좀 못해도, 좀 늦어도, 당장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 위로를 받은 청년들이 모인 곳. 여기는 괜찮아 마을입니다. 1년 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던 목포의 바닷가가 생각나. 활기차 보이는 청년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모인 이곳에선 산책하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 건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사회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무언의 압박. 하지만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되게 가끔은 큰 힘이 되는, 업무를 하면서도 되게 힘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쩔 땐 무책임하지만 가끔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진 괜찮다. 글쎄요, 앞으로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란 존재가 굉장히 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서로의 어떤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그런 이제 깊은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서울에서나 아니면 뭐 대도시에서 그렇게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현재 괜찮아 마을에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랍니다. 괜찮아 마을 2기 멤버인 이내 씨도 힘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포와 괜찮아 마을을 많이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몸으로 부딪혀가며 답을 찾는다는 청년들. 사실 이내 씨는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실행조차 해보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웃으면서 인생의 목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마을은 그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이런 것을 그래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예민한 거 아니야? 너가 민감한 거 아니야? 너가 왜? 다른 데선 다 그냥 이 정도 하는데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코로나19는 목포의 일상도 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뭐 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유도 없었고요, 그럴 여유도. 근데 목포에 내려와서는 편하게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여유도 좀 찾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그는 괜찮아 마을 6주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곳에 정착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우연히 알게 된 목포의 괜찮아 마을. 궁금한 마음에 단번에 참여를 결정했고 작은 한식 뷔페도 열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일을 포기한다는 것,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게 맞는 거야 라면 생각하면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6주가 아니라 6달이라면 6달이 아니라 6년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남았었어요.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돌아간 이전의 삶에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려와서 여기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정말 내가 내려와서 산다면 뭐 집부터 시작해서 직업은 뭘로 가질 것이며, 이 친구들이랑 뭐 어떤 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녕. 오늘 좀 어땠어? 적당히 드셨습니다. 적당히 먹었어. 빵은 좀 어때? 빵은 괜찮았고.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찾은 곳. 얼마 전 괜찮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빵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괜찮아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고. 카페 겸 샐러드바 그리고 이제 피자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식당을 열었는데, 그걸 열 때 이제 한상춘 셰프가 저희 컨설팅이랑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처럼 이제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것들을 좀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식당을 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 시작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곳에선 서로 힘을 모아 동료가 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괜찮아. 남에겐 잘하지만 나에겐 쉽지 않았던 그 말. 이젠 스스로에겐 엄하게 채찍질하던 나 자신을 조금 내려두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어떨까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뿌리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인혜 씨는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로받았던 이곳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진 작품을 기획, 전시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여성 창작자가 모여 글, 음악, 사진, 그림 등 자신만의 예술 작업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그 전시를 책으로 엮을 예정이랍니다. 이건 결국 제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쓸모가 없다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쉽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것을 계속 만드는 나는 살 필요가 없는 건가? 이 세상에서 난 그럼 쓸모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이들은 어쩌면 위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봐달라는 속마음을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과거의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옥죄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답니다. 모르겠네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왜냐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원동력이 저도 딱히 없거든요. 근데 저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되게 여기저기 많이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정신과도 가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커뮤니티에 가보기도 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그 이제 검사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내 씨는 벌써 이 검사지만 보면은 자살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내 씨는 되게 삶에 대한 열망이나 그런 힘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정신과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지금 계속 발버둥 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한번 저를 다시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답 좀 제발 알려달라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내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곳에서 일상 속 평범함이 주는 행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기록을 남기며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뭐 포털 사이트의 댓글만 봐도 정말 남에게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되게 무차별적으로 뭔가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다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나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타인에게 굉장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어쩌면 누군가는 사실 정말 살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좀 서로가 힘든 만큼 오히려 서로를 더 감싸주면서 우리가 같이 좀 잘 살아보는 하나의 좀 큰 연대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에서 개인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서 5월까지의 자살 건수를 보면 특히 5월에 138건이 감소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전체의 우울감, 상실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1차적으로는 국가가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부분에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중 40.1%가 학교 성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저소득층의 일반 가구보다 3배 자살을 계획하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36%가 경제적 어려움인 대한민국. 자살을 하지 말자, 예방을 열심히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라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념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자살을 결행하고 누군가는 자살 유가족자가 되어 있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했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참 괴로울까, 그들에 대한 어떤 포용, 어린 시선, 또 감싸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자체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그런 영향과 우리 사회 속에서 마련되어진 뭐 거시적인 제도, 미시적인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사실 자살 유가족은 어떤 사회로부터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피해를 봐서 애도해야만 하는 애도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던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일들도 유가족이 굉장히 많이 해왔고, 유가족 분들을 어떤 힘들고 불쌍하고 이렇게 보는 시간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분들의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을 유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게 이분들의 어떤 애도를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약간 분란이 있었던 거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김유진 씨. 평범해 보이기만 한 두 사람에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 유가족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뭐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에 되게 상처받고. 저도 뭐 예전에 알던 사람한테 아버지가 너 때문에 죽은 거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요? 아니면 가족? 전 여자친구한테 예전에 헤어지면서 가족 뭐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헤어지는 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뭘 많이 잘못했는지. 내가 너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랑 다 얘기를 했나?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그 말을 내 딴에는 감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데도 맞아. 이게 뭔가 남들한테 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어른들은 안 끼죠, 이거야.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요리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요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요리를 다 해놓고 이제 각자 소개를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 갔었고, 근데 처음에 그 음식 앞에서 막 울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운다고 해서 뭔가 그거를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다들 뭔가 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이렇게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때. 모임을 가서 정말로 이렇게 저랑 같은 경험한 사람을 진짜 너무 많이 만났고, 아 저런 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혹은 저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도 그 방향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럴 때가 더 기분이 좋고 즐겁고 뭔가 편안하고 그래요. 뭔가 휴식처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회의 시선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살 유족들이 더 이상 아픔을 숨기지 않도록 자신의 슬픔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유진 씨는 소망합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제가 그거를 좀 간과한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좀 기쁨, 행복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왔어요. 왔어. 고생했어. 힘들다. 고생했어. 황혜기 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잘 알면 적용할 내년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안 되니까. 이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항상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제 애인은 좀 그렇게 달릴 때 멈추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멈춰도 되고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혜기 씨를 많이 믿어요. 잘 헤쳐나가 온 사람이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분명 되게 많이 힘든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겠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혜기 씨. 물론 시련이 없진 않을 겁니다. 더한 고통과 시련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 행복.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결국 끝으로 내가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정규환 씨는 아픈 상처를 잊고 새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입력되고 2017년 9월 자살 예방 강사로 등록,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어려움을 다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도 유가족이고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같은 주제를 던질 때 제 얘기를 먼저 해요. 저희 심리가 어땠는지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눈빛이 조금씩 그 느껴져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도 한 번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던지고 내 얘기는 이랬어요. 난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달라져요. 네, 좀 편안해지는 분위기. 힘들었던 그를 잡아준 건 특별한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도피하듯 호주로 떠났다는 규환 씨는 그곳에서 남은 가족들을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에 가자마자 이제 어떤 한인 마트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마트를 운영하셨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좀 아버지한테 그 전화도 드렸거든요. 아버지 많이 힘든 거 나 이제야 좀 이해가 다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되려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나도 어릴 때 너네한테 이렇게 술 먹고 했던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조금씩 관계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와서 더 아버지랑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참 밝고 똑똑했던 사람, 언제나 긍정적이었던 사람. 다툰 적도 많았지만 항상 내 편이었던 사람. 어린 시절 기억은 이제 행복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돈독한 관계가 됐습니다. 규환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과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그에게 이 일은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나에게 자살은 일상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시선을 만들어 주었다. 작은 것도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내 안에 깊은 우물이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계속 해결해 나가며 노력할 때 그 위기는 나에게 기회가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짐을 실제적으로 겪고 나니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순간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반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뭐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나중에 나는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냥 그런 기대감이 진짜 많고, 그리고 항상 그냥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좀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물들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네, 그들에게. 이제 어둡고 캄캄한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응원할 겁니다.